안녕하십니까. KB자산운용 ETF팀 육동휘입니다. 벌써 11월이네요.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올겨울은 얼마나 더 추울까 심히 걱정이 되는 이제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 12월도 훈훈하고 따뜻한 한 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따뜻한, 어찌 보면 따뜻하지 않아야 되는데 따뜻한 이러한 기후들, 이상 기온들이 발생하는 이러한 환경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러한 환경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투자 기업이라든가 투자 방법 등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의 첫 번째 꼭지는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친환경 기업의 성장, 먼 미래가 아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유독 더 이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주목받는 올해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주목한 그러한 환경 기업, 친환경 기업들의 분류를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고, 과연 정말로 올해를 지나서 내년, 내후년에도 크게 각광받을 수 있는지 혹은 투자처로 적당한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친환경 기업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이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KB스타 글로벌 클린 에너지 S&P ETF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은 좀 웃길 텐데요. 갑자기 저녁 시간 때 이 뭐야? 라고 하실 텐데, 소방귀세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에스토니아라는 국가에서는 사실 나라 전체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25%가 소의 이 방귀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4분의 1인데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2009년부터는 에스토니아에서는 이 소 한 마리당 방귀세를 매기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이 시행이 됐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에스토니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일랜드나 덴마크의 경우도 한 마리당 약 18달러 혹은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110달러를 소의 방귀세라는 명목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 한 마리가 메탄가스라고 해서 방귀를 꼈을 때 혹은 트름을 했을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원하면 1년 동안 약 3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3톤이면 사실 어마어마하죠. 인간이 소비하는 그 육류, 이 소고기의 양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육류를 소비하기 위해 키우는 소들, 이 소들이 사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다. 그렇지만 사실 소도 하나의 생물이고 인간 같이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인류를 형성해 오면서 같이 살았던 동물이다 보니까 너무 소에게 가혹한 짐을 지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혹하게 소에 방귀 뀌는 것까지 인간들이 침범한다. 그 이유가 있겠죠. 사실 2020년 작년 기준으로 1880년대 산업화 시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약 140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이전 대비해서 1.18% 정도, 18도씨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과거 대비해서 지구의 온도가 갑작스럽게 상승을 한 거를 지금 제가 준비한 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약 지구의 온도가 1.5도 가까이 올라갈 때 사실 올라갔을 때 그 맞이하는 우리나라 인류의 변화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 지구의 온도를 관리하는 게 좋든 싫든 인류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 1.5도 올라가는 게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치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언론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지금 보시는 자료와 같이 지구 기온이 저희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구 기온이 약 오른쪽으로 1.5도 가까이 옮겨질 경우에는 더운 날이나 혹은 극단적으로 더운 날이 분포가 많아진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5년에 한 번씩 심각한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는 통계 자료가 아니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올겨울, 올여름 너무 더워, 올겨울 너무 추워. 이러한 기온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저희가 기후변화 앞서 말씀드린 1.5도가 옮겨졌을 때 폭염과 더운 날의 횟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해 맞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1980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연재해 발생 건수나 규모를 보게 되면 저희 오른쪽으로 빨간 박스를 펴놓은 것처럼 2000년대 이후에 태풍이라든가 산불, 이게 매우 덥기 때문에 누군가 불을 붙이지 않아도 불이 나는 그러한 산불, 폭풍우 이런 건들이 어마어마하게 2000년 전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연 발생 건수가 늘어남으로써 5년 동안 이렇게 경제적 손실에 대한 비용 자체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기후가 0.5도 오르고 1도 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크겠냐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저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대두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엘니뇨, 라니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죠? 장보기가 겁나요? 나날이 치솟는 밥상물가 이러한 꼭지로 제가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먹는 농산물이나 물가에 이 기후변화, 날씨가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리 잡기 시작을 한 겁니다. 특히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남아메리카, 페루, 에콰도르 이 서부 열대 해상에서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하고요.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동태평양 적도 지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0.5도 낮아지는 저수온 현상이라고 하죠. 이 5개월 이상 이 저수온 현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라니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거는 엘니뇨보다도 라니냐의 현상인데요.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우리의 글로벌, 전 세계의 곡물 수출의 약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북미와 남미의 해안 쪽에 저수온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식량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 이 북남미의 지역들이 가뭄을 맞이하기 때문에 식량 생산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실제 밥상의 물가도 크게 오를 수 있는 최근 들어서는 또 유동성이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기후변화 때문에라도 크게 우리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에는 더 심해질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정말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숙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후변화가 급한 숙제고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온도가 올라가거나 북극이 구멍이 뚫려서 북극곰의 설 자리가 줄어든다든가 이러한 좀 추상적인 그러한 위기의식이라고 했으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 실생활에 가깝게 이 기후변화 문제가 왔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2015년 12월 파리 협정이라고 있는데요. 파리 기후협약이라고 해서 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인간들의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공동체 협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관련된 얘기가 대두될 때에는 늘
이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파리 기후 변화 이 협정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글로벌 전 지구적 합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목표는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화 이후에 현재까지의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이하로 관리될 수 있게, 그리고 더욱이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노력하겠다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실천 사항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 소방기세처럼 온실가스를 유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나 이 메탄가스 등을 줄이는 노력을 하자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약 10년간 온실가스의 양을 약 45% 하락시키자, 감축하자, 이러한 목표를, 대의를 가지고 모인 협약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목표 연도와 그리고 내가 얼만큼을 달성하겠습니다라는 감축 목표를 가지고 발표를 한 자리였고, 현재 보시게 되면 한국, 미국, EU 이런 선진국들 외에 러시아, 인도나 스위스까지 다 이렇게 파리 협정에서 온실가스를 얼만큼 줄이겠다라는 목표와 이러한 목표를 언제까지 좀 실천을 하겠다. 물론 이걸 못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목표 연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탄소 중립이라는 그 시기를 2050년까지 목표로 하겠습니다라는 중차대한 그런 목표를 발표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24.4%, 굉장히 퍼센트,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를 하고 있죠. 2030년까지 24.4%의 감축과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 EU 같은 경우에도 더 높은 감축 목표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제 UN 협약에서 최근에 11월 달에 있죠. COP26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인도나 러시아 같은 경우가 조금은 우리는 실천하기 좀 힘들어요 라고 이러한 표현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전 국가가 유엔에 속해 있는 121개 국가가 기본적인 탄소 중립 혹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최근의 일이죠. 11월 달에 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시에서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COP26에 가장 합의된 내용의 핵심은 석탄입니다.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 석탄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석탄 발생하는 에너지원을 좀 다른 신재생 에너지로 감당을 하겠다라는 목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인도나 러시아 같이 아직까지는 안 되는, 어렵다라고 의견을 표명한 나라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그리고 선진국들의 보조금, 화석연료 보조금을 통해서 이 비효율적인 이러한 석탄 에너지를 효율적인 에너지 좀 돌리겠다라는 부분이 핵심 내용이었고요. 기본적인 목표는 1.5도입니다. 산업화 이후에 평균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매년 재점검하고 경년으로 보고서도 작성을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UN 기후변화 협약 당시에 최근에 있었던 11월에 있었던 이 협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는 기업들이 돈을 버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인류의 생존에 대해서 큰 숙제, 아젠다로 정해놓고 마치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프레임 안에 이 목표와 기간 등을 집어넣고 실천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여러 잡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왜냐? 실천을 할 수 있는 국가도 있고
혹은 일견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1880년 이후 산업화 다 이루고 그 과실들은 선진국이 다 누린 이후에 너무나 후진국들에게 현재 가혹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그 시기를 떠나서 혹은 국가들의 차별점을 떠나서 전 인류가 갖고 있는 숙제라는 거,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모두 다 공감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제 개별 기업들의 노력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E100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 이제 뭔가를 정한 게 아닙니다. 이제 어떤 기업이 필요한 전력이나 에너지원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라는 그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캠페인임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 기업들이 발벗고 나선다는 거죠. 그 RE100 캠페인 참여에 그 손을 든 그러한 기업들의 면면을 좀 보시게 되면 IT 기업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미국의 기업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케아나 버버리 이러한 기업들도 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겠다. 최근에 우리나라 SK그룹도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본적인 기후변화에 대해 혹은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류는 사실 최근 들어 또 투자의 어떤 컨셉으로 자리 잡은 ESG라고 하는 그런 친환경 혹은 사회 책임, 이러한 부분과 어우러지면서 기업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 앞으로도 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 미래가 아닌 숙제고 국가, 개별 기업부터 국가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환경, 기후 변화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숙제를 급한 숙제하는 것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를 고민하시는 투자분들 사이에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내년, 내후년의 미래로 다가왔을 때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나 투자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두 번째 KB스타 글로벌 클린 S&P ETF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처럼 석탄이나 과거의 석유, 이러한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들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선 선별돼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영위하는 친환경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바로 KB스타 글로벌 클린 S&P ETF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특히 유럽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 유럽, 캐나다, 우리나라도 있고 이스라엘 등 선진 시장 18개국에서 친환경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분산 투자한다. 약 75종목 정도의 분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기업이나 혹은 신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분산 투자의 중요성은 사실 이렇습니다. 압축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거나 혹은 어떠한 특정 개별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하셨을 때에 맞았을 때의 투자 수익은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옥석 고르기라고 하죠. 이 친환경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과연 현재 지금 1등이긴 하나 내년, 내후년에도 1등으로 자리를 하고 있을지, 아니면 지금은 되게 미약하나 최근에 앞선 기술력 혹은 특허받은 기술력 등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시장의 강자로 떠오를지, 이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명확하진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통해서 친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내 컨셉과 테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게 사실 분산 투자된 ETF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그러한 방법을 선택을 하지만 확실히 미국에서 이 글로벌 클린 S&P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클린이라는 지수를 가지고 만든 ETF에 어마어마하게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티커, 블룸버그 티커 약자로 ICLN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친환경 산업을 영위하는 ETF,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미국에서는 현재 약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지금 올해 투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다. 그래서 서학개미라고 하는 우리나라 분들도 현재 태양광 풍력 전기차, 이 친환경 에너지 ETF, 직접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투자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투자하는 상품 중에 가장 큰 상품, 10월 말 기준으로 약 2,500억 가까이 현재 서학개미들이 미국에 상장된 ETF를, 친환경 ETF를 투자하고 계시는데 이 ETF가 추종하는 지수가 바로 S&P 글로벌 클린 에너지고 이 KB스타 글로벌 클린 에너지 S&P ETF가 바로 추종하는 이 지수도 마찬가지로 S&P 글로벌 클린 인덱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상품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iShares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다라고 포인트를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S&P 글로벌 클린 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클린 에너지 지수가 앞서 말씀드린 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iShares 글로벌 클린 ETF와 저희 KB스타 글로벌 클린 에너지 S&P ETF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고 그 지수는 S&P 글로벌 클린 에너지 인덱스인데요. 이 인덱스는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 세계 기업들을 유니버스로 해서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뭐 이런 등등의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합쳐진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스코어를 매기게 돼 있어요. 에너지 스코어라고 하는 에너지, 이 친환경 관련된,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에너지 포인트를 매기고 그 포인트에다가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 한마디로 상장되어 있는, 거래되는 그 주식들의 시가총액의 비중대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들이 너무 시총이 큰 종목들이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다 보니까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종목당 최대 많이 담을 수 있는 비중은 8%로 캡이 씌워져 있고요. 이 8%가 주가가 올라가서 8% 넘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리밸런싱 할 때마다 8%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정기 변경은 연 2회 4월과 10월에 셋째 주 금요일 날 장 마감 후에 진행을 하는데 ETF는 이 지수가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그와 유사한 시기에 적절하게 동일한 포트로 100% 동일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시장 상황이나 종목들의 변동을 그 시기에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 이 지수를 잘 추종할 수 있게 유사한 시기에 종목들의 변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원별로 좀 궁금하실 거예요. 야,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각 나라마다 주력 에너지원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섬나라니까요. 풍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발전이 돼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 보면 풍력 발전소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터빈들이 계속해서 박혀 있는 거를 해안도로에서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풍력 부분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륙이 일단 넓고 일조량이 좋은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된 아주 앞선 기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수력이라든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수소와 관련된 부분들 에너지원을 쓰는 거죠. 그리고 천연가스나 뭐 에탄올, 바이오디젤, 사실 바이오디젤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개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산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해야 되죠. 에너지를 발생했을 때 그 에너지를 발생할 때 드는 비용의 단가가 낮아져야 실제적으로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일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P 글로벌 클린 에너지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사실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37%, 뭐 풍력과 관련된 기업 30% 약, 수력 13%, 뭐 수소나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 12% 이렇게 잘 에너지원별로도 분산이 되어 있다. 대표 기업들 좀 보겠습니다. 총 탑 10 기업들만 제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릴 예정인데요. 들어본 기업들도 있으실 거고 해외 기업이다 보니까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국가들의 미국이나 유럽에 포진된 국가들이 사실 상위 탑 10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아까 파리 기후협약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표를 말씀을 드릴 때에도 확실히 미국과 유럽, EU에 있는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빠른 달성 시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이렇게 그 기업들,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훨씬 지금 앞선 기술력으로 많이들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지금 첫 번째 엠파스 에너지라고 있고 두 번째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태양광의 에너지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첫 번째 기업이고 두 번째는 풍력 발전 터빈을 만드는 회사가 베스타스라는 글로벌 1위 회사입니다. 이렇게 각 에너지원 비중 앞서 보신 것처럼 탑 10 종목에서도 태양광, 풍력 혹은 또 해상 풍력 이렇게 해서 골고루 분산 투자되어 있어서 어떠한 종목들의 풍력 에너지원의 생산 단가가 좋지 않을 것 같아. 혹은 태양광 판넬에 혹은 비용들이 많이 상승할 것 같아.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 앞으로 그 이슈 발생에서도 이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분산을 통해서 낮춰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오르고 내리는 폭 자체가 크거나 작거나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분들은 ETF 투자보다는 개별 종목의 투자를 신경을 쓰실 부분이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 테마를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내기 위해 꾸준히 가져가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ETF가 매우 적당한 현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 상품의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던 게 서학개미라고 하시는 우리나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나 ETF를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 올해에 미국 상장 ETF를 얼만큼 투자했는지를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기준으로 첫 1위로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QQ프로그라고 하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고요. 나스닥이나 S&P 500 대표 지수들의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그러한 서학개미분들도 많으셨고 혹은 또 반도체나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올해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이 너무 좋았습니다만 2차 전지 배터리에 투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ETF라고 하는 그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11위를 보시게 되면 약 2,500억 정도죠. 이 iShares 글로벌 클린 에너지 저희 KB스타 글로벌 클린 에너지 S&P ETF가 투자하는 그 동일한 유사한 상품인 iShares 글로벌 클린 에너지에도 많은 부분을 전망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성과를 한번 대표 지수들하고 한번 살짝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S&P 500과 그리고 MSCI 월드라고 하는 이게 글로벌 기업이 전부 다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해외에 대표를 하는 글로벌 주식을 대표하는 MSCI AC 월드 지수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더 많이 분산되어 있는 MSCI AC 월드나 S&P 500 인덱스가 상대적으로 성과는 낮지만 꾸준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S&P 글로벌 클린 에너지 인덱스는 분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이든 정부가 당선되고 났을 때의 갑작스럽건 그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작년 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그 기업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또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굉장히 지금 주가가 많이 거품이 빠지고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대표 지수들보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현재 주가의 흐름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작년 말 굉장히 핫한 이슈를 보였다가 올해 어느 정도 거품이 제거되고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된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의 편입 비중도 현재 대비, 작년 대비 현재가 조금 많이 바뀌고 종목의 포트폴리오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한 베스타스나 혹은 태양광 기업인 솔라엣지에 대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사실은 맥스 투자 비중 자체가 8% 수준이고 그리고 약 75종목들이 분산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까지 알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골치 아프실 수도 있고 혹은 나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표 기업들을 따로 투자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두 가지의 기업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라엣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같은 경우 눈여겨보실 점은 2014년 제가 자료한 그 자료의 왼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17년, 19년 이렇게 5년 동안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인버터 시장 점유율을 10등, 4등, 1등 그러니까 5년 만에 10등에서 1등까지 올라온 굉장히 강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인버터 시장 점유율 약 지금 60%를 가까이 차지하는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요. 이러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런 좋은 기술력으로 5년 사이에도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사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반대로 업계 1등을 하다가도 후발주자들한테 전세를 내주는 그러한 기업들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 자체의 투자를 권하해 드린다는 측면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가시고 이 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밝으신 분이 아니시라면 ETF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린 이유가 이러한 시장의 변동이 한동안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개별 기업에 대한 내용도 잠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사실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친환경이라는 부분 좀 약간 멀리 있는 소재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올해 느끼셨던 것처럼 배터리 시장이 우리나라가 워낙 또 기술력이 좋았기도 했지만 배터리, 2차 전지와 관련된 그 시장 자체의 기업들의 주가나 실적 이런 등등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되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사실 친환경 관련된 산업의 투자를 조금은 뒤로 미룬 그런 모습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백신 접종이나 치료제 보급, 치료제 출연으로 조금 잠잠해지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내년부터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투자가 친환경 관련된 투자들이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지금 주가 혹은 실적들의 성장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 투자는 반드시 좀 하나의 포트폴리오상의 혹은 바구니의 하나의 무기로 가져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처음 서두에 인사드렸던 것처럼 연말 12월 달에도 따뜻한 2021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